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 방안을 주제로 하여서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회장이시며 서강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서정연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서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정보교육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라서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다시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말이 국민들에게 다가오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 알파고였을 겁니다. 당시 알파고는 우리나라의 바둑 챔피언이었던 이세돌 구단을 좀 무참하게 이겨버리고 아주 많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바둑이란 게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둑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바둑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둑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챔피언을 컴퓨터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알파고는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을 전승으로 물리치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표 기사 5명이 단체로 붙는 그런 시합에서도 전승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인간은 컴퓨터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정희 씨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대통령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에 전념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인공지능은 미래 역사상 최고의 기술 혁명을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전 국민들한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부랴부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략 내용을 보시면 인공지능 활용 1등 국민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과감한 인공지능 인재 및 기술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 및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전 국민한테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보통 교육으로 실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활용 1등 국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국민이 그 기본 개념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기초 역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더니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지켜보고 있을 때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혁명을 불러일으킨 게 보통 우리가 애플 예를 많이 듭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2007년입니다. 근데 일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심지어는 스마트폰 이전 시대와 스마트폰 이후 시대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모바일 시대를 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뭡니까? 바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작은 컴퓨터에 전화기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인 거죠. 그것으로 애플은 세계 최대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혁명의 시작인 거죠. 사실 이런 혁명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어요. 모바일 시대 아주 작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낸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김범수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 앱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하죠. 카카오톡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에서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10원인가 20원씩 과금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룹 메시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불과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만든 이 작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오늘날 카카오를 만듭니다. 카카오가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됐고 어느 날 그 회사를 만든 김범수 씨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자마자 시총 10위에 올랐다라는 기사도 떴고요. 심지어는 카카오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사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다음 카카오예요. 불과 11년 만입니다. 11년 전에 카카오톡이라는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바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이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쳐다보면 벌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세계 시총 10위권에 드는 회사들을 보면 정유회사, 금융, 은행 이런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하나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2009년에 애플이 거기에 올라오더니 2013년에는 구글이 끼어들면서 그 세 회사가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2017년에는 7개로 늘어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10개 중에 9개가 디지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시총에 못 올라가 있던 회사들이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가 시총 3위, 4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쭉 있는데요. 저 10개 회사 중에 이 모든 회사가 지금 가장 뽑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는 그런 전문가를 뽑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삼성전자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뽑는 인재가 소프트웨어 직군입니다. 삼성전자의 직원의 반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거를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가 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제2의 카카오와 같은 회사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의료, 금융, 법률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내고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그 창작 영역인 예술과 같은,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쓴다든가 또는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이 경매에서 고가로 팔린다든가 또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작곡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데, 인공지능 한번 인터넷에서 보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 근데 지능적 행동 그러면 좀 복잡하죠. 지능적 행동이 뭘까요? 예를 들자면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카그니션, 퍼셉션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커다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 해결이나 계획을 수립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많은 지식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스스로 혼자서 학습하는, 그런 스스로 배우는 기계 학습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저러한 지능적 행동을 한다 것을 뭐로 하느냐 하면 기계로 하는데, 어떤 기계일까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왜 컴퓨터냐 하면 컴퓨터는 유니버설 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분야에서 적용돼서 쓸 수 있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바로 컴퓨터에다가 이런 요소 기술을 입혀서 지능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냥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과 같이 말도 하고 말도 알아듣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인공지능 그러면 그게 다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다른 말로 하면 알고리즘ik 인텔리전스라는 얘기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낸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요즘에 나타나는 이런 대혁명,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혁명이 벌어진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게 된 데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 같으면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야 될 거를 지금은 웬만한 컴퓨터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같이 발전이 된 겁니다. 이런 기술이 통합이 돼서 이 디지털 세계에서 핵심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식 처리 알고리즘 만드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일일이 코딩화해서 컴퓨터에 넣어줘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면, 요즘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인간의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 성능을 나타내게 만들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 학습을 한다라는 그 파라다임이 뭐냐면 과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하나의 제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 현상을 잘 관찰을 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법칙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잘하는 기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보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을
왜 자꾸 저런 얘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60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인간만큼 똑똑하게 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자면 영상을 인식한다든가 음성을 인식한다든가 언어를 이해한다든가 하는, 우리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DNN을 활용을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잘 해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분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낸 기법이 바로 DNN이라는 알고리즘이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인공지능 외에 컴퓨터 과학에서도 다른 분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도 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공학 내 모든 분야에서 그 기계학습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학뿐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그 어려웠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이라든가 천문기상학, 입자물리학, 뇌과학,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분야 같이 거기서 어려워하던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이 인공지능에서 만든 D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는 시도는 거꾸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한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MIT에 보면 SSRC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통합, 디지털 물리와 같은 것들이 이런 디지털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사회가 더 효율적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연구하는. 근데 대개 이런 연구들은, 사회학적 연구는 보면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러한 연구를 전부 퀄리터티브하게만 진행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와 컴퓨팅을 이용한 퀀티티브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플러스 사회과학 연구, 융합 연구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모든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역량이 없이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카이스트 총장님이 공개적으로 AI 교육 강화 안 하면 대한민국 낙오할 거다라고 굉장히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즉 이제 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융합 교육을 하려면 기초 소양이 필요한데 어떤 기초 소양이 필요할까요? 바로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데이터란 개념이라는 거,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초 수학과 통계학적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을 보면 문제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교육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학생이 지금 대학에 왔는데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도 모르는 학생한테 미적분 적용하는 그런 융합 교육 하겠다는 이야기. 굉장히 이상한 거죠. 우리가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보시면 저런 정의가 써 있을 겁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분해하고 추상화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즉 컴퓨터 과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그 안에 있는 말이 복잡하죠.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요, 분해해보면 일단 컴퓨터 데이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데이터가 어떤 건지, 뭐를 컴퓨터 데이터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현실 문제를, 또 현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 문제, 컴퓨터 데이터 형태로 추상화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추상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구구단처럼 배워야 됩니다. 숙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숙달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구현하는 능력까지, 이걸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컴퓨팅 사고력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글 읽는 거하고 글 쓰는 법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고급스러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팅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팅 사고력도 프로그래밍 좀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고수준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상당한 교육과 이 교육 체계를 거쳐야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은 랭귀지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울수록 이 사고방식이, 논리적 사고방식이 컴퓨터와 더 빨리 적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빌 게이츠와 저커버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을 하고 대학을 아예 중퇴를 해버려요. 저커버그는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만든 게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회사고요.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한 그런 회사가 된 거죠. 바로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배운 학생들이 그런 일을 만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건요, 교육혁명을 항상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파라다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파라다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파라다임에 맞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그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한 그 증기기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증기기관이 한 거는 딱 간단합니다. 기계의 힘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 다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운송을 하는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계로 방직기를 만들고 자동 방직기가 나오는 거죠. 기계로 농업을 하게 되고 기계로 인쇄도해서 책도 찍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수학과 과학과 같은 과목을 보통 교육으로 실시하는 거였죠. 모든 사람이 옛날에 농사나 짓던 많은 사람들이 수학하고 과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계화의 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한, 그런 인재 양성을 잘한 국가들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됐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그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 보통 교육으로 실시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빨리 움직였죠. 영국 할리먼이 만든 셧다운과 리스타트라는 보고서 때문에 수상과 교육상이 전격적으로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독립과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주 1시간 이상씩 필수 교육으로 시술을 만들어서 교육을 강행하는 거죠. 벌써 2014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BBC라고 하는 유명한 통신사죠. 영국의 BBC에서 나온 기사 제목을 보시면
Curriculum changes to catch up with world best입니다. 즉 영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늦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2019년에 벌써 교육성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들고 나섭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프로그래밍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필수로 만들어서 대입 시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문이과 불문하고 50만 명한테 AI 교육을 시키고 인공지능 플러스 X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019년에 일본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일본이 드디어 2025년부터 수능에 반영하겠다고 문제를 내놨어요. 이런 식으로 반영하겠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반드시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구구단처럼 익숙한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 발표됩니다. 사실 그 교육과정 개정은 발표가 내년이지 올해 다 끝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컴퓨팅 사고력을 가리키는 이 정보교육과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10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20일입니다. 6월 21일 초중고 정보교육 확대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전문인데요. 전문은 좀 글씨가 작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선언문을 누가 발표를 했느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계를 대표하는 모든 학술단체, 전문단체가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경영학회까지 나섰어요. 18개 단체가 사인을 했는데 보시면 뭐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과총, 정총, 그 다음에 경영학회, 한국경영학과가 경영학회 관련 20개 학술단체의 모학회라고 합니다. 경영학회와 그 관련된 학회 셋이 여기에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경영학회, 인문사회, 사회계열이죠 사실은. 까지 전문단체들이 전부 이 선언문에 동참을 했죠.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중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과 인공지능 융합교육은 정보교육의 기초와 인공지능 원리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 활용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정보교육을 위해서는 전학년에 걸쳐 적어도 매주 한두 시간, 연간 34시간에서 68시간의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보교사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정보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한테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런 융합 능력을 갖춘 교사가 배출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 5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4가지로 크게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수 확보입니다. 수업 시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간은 끊이지 않고 매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일주일에 1시간 하면 34시간이죠. 매년 34시간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필수로 하자라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이지 않는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독립교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교육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해서 이 4가지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면 혁명적인 기술 발전은 혁신적인 교육 개혁이 필수입니다. 혁명이 왜 벌어집니까?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이 개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에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 때 수학과학의 보통 교육을 제대로 시킨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그걸 거부한 나라는 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때 컴퓨팅 사고력을 보통 교육으로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걸 거부하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이 어려워집니다. 엊그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를 대표하는 과총,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이 4기관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 개회사에서 이 4 주체기관의 원장님들, 회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초중등고등학교에서 정보교과를 확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조강연으로 나온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도 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은 공교육에서 해야지 나중에 사회 갈등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만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공교육에서 이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장관님도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계 이쪽은 다 나선 겁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드렸지 산자부도 나섰고요. 중기부도 나섰어요. 왜냐하면 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다 나서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부에는 답변을 안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절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 함께 한번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이죠. 서울대 카이스트 총장님이 2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작게 써놨는데, 내년 대선 후보들은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초중고교생들이 AI를 제대로 배우도록 교육과정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20년 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대 총장도 카이스트 총장도 소프트웨어 과목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일자리 양극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 확장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분야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인난 이미 시작됐어요. 초급 연봉을 대기업 이상으로 올려주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에는 인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너무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원래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무 능력이나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만약 이와 같은 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청년 실업률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것은 이건 악순환으로 계속 갈 겁니다. 교육이 개혁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기초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2022년 초중등 교과과정 개편 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간 정규 독립교과목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대학의 신입생들이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학의 모든 학과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초중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잘 가르치면 저는 고등학교 레벨에서부터 융합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디지털 문명을 탈피하면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올라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능력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보다 더 심각한 사회의 불균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공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2022년 교과과정 개편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